자, 이어서 봅니다. 지난번에 예금, 그 중에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다. 그리고 저축성 예금에는 정기적금, 매달 얼마씩 몇 년을 넣는 것과 한 번에 몰아 넣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받는 정기예금이 있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이 예금 이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예금과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미안합니다. 예금과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밑에까지 하면 안 되겠다. 중간까지만 할게요. 요렇게 세 가지의 예금과 가장 큰 차이는 수익성도 물론 있지만 위험성도 존재하는, 수익성과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예금은 수익성이 존재하지만 위험성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물론 예금도 내가 예금을 해놓은 은행이 망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은행이 망한 것을 경험하는 일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예금자 보호법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 놓게 되면은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익 외에 위험성을 따질 때 예금은 위험성이 아주 낮은 수준의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오늘부터 배울 나머지 것들은 수익성이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은 자산들을 볼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주식. 부모님들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시 부모님 명의로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을 하는 경우도 요즘은 꽤나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자, 주식이라는 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주의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낸 증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이, 내가 지금 오늘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쯤 되더라? 한 7만원 될걸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이 7만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 사기 위해서는 7만원인데요. 이거를 한 주 사놓고 다음 달에 예를 들어 이게 10만원으로 올랐어. 아, 이렇게 오늘 목이 왜 이러지? 잠깐만. 다음 달에 삼성전자의 한 주 주식이 10만원으로 올랐어. 그럼 이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3만원의 차익을 보는 거죠. 물론 다음 달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5만원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의 손해를 보는 거야? 2만원의 손해를 보는 거죠. 물론 팔았을 때. 나는 나중에 올랐을 때 팔 거야 라고 버티다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다시 올라서 100만원 1000만원이 돼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야? 위험성이죠.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보통 1년에 많은 곳들은 4번, 적은 곳들은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배당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배당률이 3%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매달 삼성전자에서, 매달이래, 매번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한테 3%면 얼마냐? 3,000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그러면은 100만원치 가지고 있으면 3만원 들어올 거고, 1000만원치 갖고 있으면 30만원 들어올 거고, 1억치 갖고 있으면 300만원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팔지 않아도 이 주식에 대한 값을 측정해서 지급한다는 거야. 마치 은행 이자처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주식이고요. 자, 두 번째, 채권. 채권이라는 건 정부나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주식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브라질에서 엄청 큰 다리를 하나 놓고 싶은데 나라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브라질에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증서를 너에게 1억에 팜. 단 2025년도에 2억으로 3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이 뭐 리우 데자네이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만약에 이런 채권을 이제 시장에 내놓잖아. 그럼 사람들이 브라질 채권 살까 해서 1억에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2025년도까지 보관을 잘 해놓잖아. 그러면 2025년도에 브라질이 약속한 대로 2억으로 사갑니다. 그럼 나는 3년 만에 얼마의 이익을 얻은가? 4년 만에 2배의 이익을 얻은 거죠. 이거는 물론 훨씬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를 제공을 한 거고요. 물론 이렇게 높은 이율은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브라질이 팔면은 정부 채권이고요. 뭐 지자체가 팔면은 지자체 채권, 뭐 안산도 이런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들을 사고 팝니다. 만기일, 언제 돈을 돌려줄게 라는 것과 이자 지급, 얼마로 돌려줄게, 이것을 약속한 차용 증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보다는 안정성은 낮습니다. 은행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대신 주식보다는 안정적이에요. 회사가 망할 확률보다 국가가 망할 확률이 적잖아. 그래서 예금보다는 안정성이 낮지만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높고요. 반대로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예금과 채권을 일렬로 쭉 나열을 하면요. 만약에 수익성이 높다, 낮다, 안정성이 높다, 낮다 라고 했을 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건 주식이고요. 물론 주식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익성이 가장 중간인 건 채권이고요. 수익성이 가장 낮은 건 예금입니다. 반대로 안정성이 가장 높은 건 예금이고요. 안정성이 가장 낮은 건 주식이고요. 안정성이 가장 가운데 있는 건 채권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이걸 가지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나는 안전빵이 좋아 라고 하면 보통 어디에 간다? 예금에 가고요. 나는 안전하지 않아도 좀 수익 되는 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보통 주식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주식 채권. 자, 마지막 하나 보는 거,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 하나 보는 거, 펀드. 자, 펀드는 주식의 변형된 형태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공부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주식 공부는 사실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다고 꼭 잘 버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직접 주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나의 이 값진 나의 노동의 대가인 소중한 나의 돈을 나 대신 훨씬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기관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가진 이 돈을 전문가가 직접 나를 대신해서 투자를 해서요. 자, 내가 전문가에게 나의 돈을 맡기면 또는 전문 기관에게 이 돈을 맡기면 이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합니다. 뭐 어디 국채에 뭐 여기 뭐 채권에 투자를 하든 뭐 예금에 투자를 하든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펀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설명 보면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 금융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내가 직접 하는 건 주식, 내가 돈만 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건 펀드입니다. 근데 물론 이익이 있을 땐 이익을 돌려주지만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손해는 나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에 가입을 할 때는 보통 그 펀드 투자 약정서에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 펀드 회사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주식과 펀드는 그냥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과 펀드도.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이에요. 물론 이 펀드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이 펀드 중에서 원금을 손실시키지 않고 원금을 보전해주는 상품들도 있어. 근데 당연히 원금을 보전해주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은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원금이, 여기 써놓을게요. 원금을 반드시 보전해주는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펀드에 가입을 할 때는 원금 보전을 생각하지 않고 가입하죠. 왜? 그럴 거였으면 그냥 예금 넣어놓지 뭐하러 펀드 하겠어.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화재나 질병, 사고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내가 사고 당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큰 액수의 돈을 지급받는 거 뭐라고 부른다? 보험. 오늘 목이 왜 이러냐. 자, 마지막, 노후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노후, 노령 또는 퇴직, 은퇴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따박따박 급여를 지급받는 상품,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연금. 연금. 보험과 연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해도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이제 자산관리에 방금 얘기했던 뭐 예금과 주식과 채권과 펀드, 이런 자산관리에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를 알아봅시다. 방금 얘기했죠.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안전성이라고 하죠. 안전성. 자, 두 번째, 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여기 핑크가 안 오네. 일반적으로 투자의 위험 요소가 많을수록 그 투자 수단의 무엇은 낮아진다고 한다? 안전성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익성.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당연히 수익성이 높을수록 무엇은 낮아진다? 안정성은 낮아집니다. 마지막, 보유한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예금이든 뭐 보험이든 뭐 연금이든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써야 돼. 그랬을 때 빨리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빠르다 또는 크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만들 수 없는 돈이야 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느리다 또는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가격이 높아 팔기 어려우면은 다시 여기 나와 있죠. 무엇이 낮음? 유동성이 낮음이라고 얘기해요. 유동이가 아니에요. 유동성이. 나는 크다 작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한 개 더 쓸게요. 그러면 높다, 빠르다, 크다, 높다 같은 말, 또는 느리다, 작다, 낮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x축, y축을 그렸을 때, 자, 안전성이 x축, 수익성이 y축. 자, 위로 갈수록 수익성이 높음, 아래로 갈수록 낮음. 자, 일로 갈수록 안전성이 높음, 수익성이 낮음. 이라고 했을 때, 자,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것은 여기 있죠. 예금이죠. 그리고 안정성은 낮지만 수익성은 높은 것은 여기 있죠. 주식이죠.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럼 다 이거 하지 누가 이거 안 해. 이런 상품은 세상에 없어요. 안정성이 높든 수익성이 높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안정성이 중간 정도고 수익성도 중간 정도다 하는 게 보통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채권이. 요렇게. 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상품은 없어.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이 존재하면은 이것도 없어질 거고 이것도 없어질 거고 이것도 없어질 거야. 누가 이거 해? 당연히 이거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결정도 달라질 거라는 거. 여기에 유동성은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유동성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예금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주식도 유동성이 높습니다. 바로 팔아치울 수 있거든요. 채권은 예동성이 낮습니다. 유동성이. 그리고 근데 이거는 사실 상품에 따라 너무 차이들이 커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동성이 낮은 것 중에 부동산도 유동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집, 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예금과 주식은 유동성이 높다, 크다, 빠르다. 그리고 채권과 부동산은 유동성이 느리다, 작다, 낮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예금 중엔 또 유동성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왜? 적금은 깨야 하니까 유동성이 낮죠. 오늘 내가 적금 깰게요 라고 당장 돈 입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마다 워낙 다양해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뭐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예금, 주식은 이렇게, 채권, 부동산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계 주기별로 어떤 금융 설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5단원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까?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말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개인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까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생애주기, 개인의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 봅시다. 자, 첫 번째 생애주기,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 아동기. 지금 너희들입니다. 지금 너희들. 이 당시에는 물론 이 시기에도 알바를 하고 뭐 생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겠지만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소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하는 시기야? 소비만 하는 시기예요. 동그라미가 아니죠. 소득이 없고 오로지 소비만 가능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알바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위한 직업 준비를 하고요. 취업 준비한다는 뜻이죠. 취업 및 능력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들거나, 또는 요즘은 또 딱히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비혼. 그래서 어쨌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나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기. 이건 무슨 기다? 청년기. 얘들아, 청년기라고 해서 꼭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은 여성과 남성을 전부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냥 풀을 청자야. 젊은 시기란 말이야. 이제 이 시기에는 소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히 소비도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엔 김밥 날아가서 5,000원짜리 스페셜 정식 세트만 먹었다면은 이제는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하죠. 소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가 세 번째,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여 배우자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뭐야? 중장년기. 당연히 소득이 있을 거고 소비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이젠 나를 위한 소비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뭐 내 처자식들을 위한 소비들이 생겨날 거니까, 뭐 내 남편을 위한 소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 소득이 생기거나 소득이 그대로 없거나 하는 전환기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는 더 커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닫아도 되죠?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하고 안정되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하는 시기. 신체가 점점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머리털이 빠지고 허리가 굽고 또는 뭐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건강 관리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기. 노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당연히 이제 이때가 되면은 내가 뭐 저장해 놓은 돈들, 내가 받는 연금들 이거 외에는 딱히 다른 소득이 없죠. 그래서 요때는 없고 요때는 소득이 생겼고 요때 소득이 커졌다가 다시 요때 소득이 줄죠. 줄고 이때는 소비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소비하기 나름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모아놓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맨날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소비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떠한 금융 설계를 해야 할까 하는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단원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금융 설계, 자신의 생애 주기별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미래의 수익과 지출을 예상해서 과업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무슨 설계다? 금융 설계다. 이러한 금융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야? 결국 제한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무한정 찍어나는 지갑 같은 건 없잖아. 그래서 이 제한된 소득을 활용해서 첫 번째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도 하면서 두 번째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대비를 하면서 세 번째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금융 설계를 한 번쯤은 내 미래를 위해 내 현재를 위해 나의 위험을 위해서 해봐야 한다는 소리야. 이거를 금융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냐?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에 변화할 소득까지도 고려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그리고 저축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지금은 200만 원 벌지만 10년 뒤엔 300만 원, 20년 뒤엔 400만 원 늘어나겠죠? 요거 감안하셔야 되고 플러스 내가 지금은 50만 원만 쓰지만 10년 뒤에는 100만 원 써야 되고 20년 뒤에는 500만 원 써야 되고 나의 지출도 늘어나죠. 또 나중엔 또 줄 거고 그래서 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비와 저축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하고 플러스 요즘은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옛날엔 60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환갑하지만 요즘은 환갑잔치도 잘 안 하죠. 100살까지 사니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은퇴 이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기간보다 돈을 벌지 않고 늙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보통 30살에 취직한단 말이야. 정년이 65세야. 그럼 내가 35년 동안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평균 뭐 100세 시대라며. 그럼 몇 년 살아야 돼? 돈을 벌지 않고 35년을 또 살아야 돼. 이때 번 돈으로 이만큼 더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충분한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금융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생애 주기 곡선을 보시면 사람마다 수익과 지출의 크기가 다르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결혼 준비기와 30대 초중반기와 30대 후반기와 40대 초중반기와 50대 초중반기와 50대 후반 이후에 수입은 점점 늘어나다가 결국 줄고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물론 나중에도 조금 줄고 그래서 내가 과연 어느 시기에 많은 수입과 지출이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는 조금 돈을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그래프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입은 중장년기 초반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점점 감소하죠. 최고점이 여기에요. 여기. 보통 여기긴 한데 자, 그리고 지출은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의 목돈이 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급격히 커지고요. 지출이 수입보다 커질 때도 많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일 때도.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진 이후부터는 퇴직 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때 수입을 많이 아껴놔서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마지막 빈칸 채우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세 글자, 수익성.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느냐. 두 번째, 금융상품의 원금이나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안전성. 마지막, 현금이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세 번째, 유동성. 자, 마지막 네 번째. 요거 한번 맞춰볼래요? 가입자가 장래에 예상되는 위험을 금융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내는 금융상품. 내가 나중에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책임져주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씩 내다가 나중에 혹시 암에 걸리면은 한 번에 1억을 받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험이라고 부르죠. 보험.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5단원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 하겠습니다. 자, 다음